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좀 관심이 갔던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가 좀 오늘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말씀이 좀 바뀌셨어요. 앞부분에서는 미국 동의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액션을 취할 수 없다, 행동할 수 없다인데 후반에 가서는 미국 할 수 있다. 어찌됐건 지금의 북핵 문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좀 곤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안보 위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제일 여기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제일 앞에 이 외교안보 부분을 또 배치를 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저 발언이 이제 저기 엇갈린 그런 그 맥락의 얘기인지 같은 맥락의 얘기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다른 맥락으로 좀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이 이제 한반도 밖에서 뭔가 다른 그 군사 그 옵션을 이제 또는 군사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 할 거다라고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또 이 얘기를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설령 하더라도 그 전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한국과 협의하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말씀을 이어받아 질문을 드리면 한반도 내에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서는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근데 그게 얘기가 되나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한반도 안에서는 할 수 있고 바깥에는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되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전제의 초기에 딱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정부와 항상 협의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고 의논한다는 부분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미국이 스스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공격이나 제재를 받았을 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언제나 상시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답변을 할 때 그 전제를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지 저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 협의와 동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헌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상 그 한반도에 우리 주권에 미치는 영향 범위는 한반도와 어떤 부속 도서라고 해서 그렇죠. 예. 북한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한반도에서는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동의는 없이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는 또 약간 말씀이 다르면서 용어도 다릅니다. 앞에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적절한 조치 내에서 군사적 옵션이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말과 뒷말이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질문 때문에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부분에서의 답변은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실까 하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뒤에서는 NBC PD, 여자 PD였던 것 같아요. PD라고 발음을 하던데 기자가 아니고 어쨌든 NBC 방송에 여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질문했냐면 아니 그거는 남북한 문제고, 자 북한이 미국에 공격적인 어떤 그 공격을 했을 때, 그럼 미국은 그대로 한반도의 동의가 없어도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한반도 내에서의 합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사실 이해하냐면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괌에 대해서 발사를 하고 만약 발사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미국의 남한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만 하느냐. 미국의 직접적인 어떤 본토에 위협을 가했다면 미국은 곧바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과연 충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예, 거죠.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안보 남북 관계 북핵 관련 발언은 모두 발언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곤욕스러운 측면이 어려운 측면, 난제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괌에 이제 그야말로 미사일 사격을 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든 뭐 아니면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든 그게 주한 미군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요격 조치 취해 놓고 사실은 나중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허 교수님 그런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 모습을 좀 스케치를 하자면 사실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반원형 상태로 이렇게 둘러싸 앉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나 책상을 보면 뭐 봉황이 그려져 있거나 화려하기보다는 근데 기자들이 평소에 앉는 그런 사무 이런 의자였어요, 이런 의자. 그런 예. 의자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가 참 좋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뭐 일단 드러내는 모습,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여진 것이 아닌가. 기자들도 질문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의 그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도 기자들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모습을 좀 벗어나는 연출을 해낸 건데 그 연출을 누가 했든지 간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합격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소가 영빈관으로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쨌든 지금 춘추관에서는 수용 불가능하죠. 이렇게 많은 기자들은 300명 정도면은 뭐 춘추관의 자리로서는 반밖에 수용이 안 되는 정도니까 결국 영빈관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영빈관에서 세팅한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편한 세팅이다. 마치 이제 이렇게 반원을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했고 대통령이 이제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영빈관 바닥이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를 약간 높게 올린 정도만 있었지 어떤 권위를 만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오게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서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악관에서 저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대화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연단에 서서 이제 연단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답변을 하고 마이크 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앉아서 그냥 막 순서 없이 손 들고 대통령이 지목하면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연단의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기자들도 좀 상당히 경직돼 있었고 대통령도 여전히 경직돼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기대감을 전 많이 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이렇게 일종의 프리토킹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좀 뭔가 각본이 좀 있고 좀 그런 거 짜여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뭐빅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박효신이라는 가수 야생화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알죠. 윤종신의 지친 하루. 네, 그곡 모릅니다. 그다음 오르막길은 지금 알고요. 나오는 게 이제 박효신 야생화고요. 그러면 이 노래가 지친 하루네요. 예. 지금 전 탁현민 행정관이 노래 부르면서 나온 줄 알았어요. 마이크 이렇게 음악이 흐르니까. 예, 실장님 이 노래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린 노래들인데
이 노래를 쭉 공통점을 살펴보니까요. 지친 현대인들을 이제 위로하는 노래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탁현민 행정관의 좀 취향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지금 어찌됐든 탁현민 행정관의 손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 손을 거친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면 진짜 코드가 딱 있어요. 소통. 뭔가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 코드대로 5.18이라든지 5.18 행사라든지 또 보훈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마다 딱 그게 두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곡 선정 보면 야생화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뭐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가 또 뭐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가 너는 나에게 온다. 이건 사실 진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거쳤고 그 다음에 지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언제나 힘겹게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아까 맨 처음 앵커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어지거든요. 순서대로 이 제목과 가사들이 이어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을 아직도 그 비판 속에서도 못 내치는 게 그분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 자체도 그렇게 구성을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청와대에서 뭘 하면은 아주 유명한 팝송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래식 곡을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다 듣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들었다는 점에서 대중가요잖아요. 그렇죠. 대중가요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국민과의 소통하려고 오늘 기획했던 제목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이 묻는다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서 기자가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 중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참가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묻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행사의 어떤 그런 실질적 의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래의 마지막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결국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선곡한 것은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되어 있다. 이 메시지. 결국 탁현민 행정관의 이제 메시지 전달력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가까이 들 수밖에 없는 핵심, 하고 싶은 말을 결정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오늘 또 이 대목에서도 또 악역을 좀 맡게 되는데 오게티 또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린다면 국민이 세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게 비교적 최근 곡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 또 7080 세대들을 위해서도 한 곡 좀 넣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오늘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타는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이웨이. 예를 들어서 뭐 하이웨이. 그런 정도의 배려가 있었더라면 안 그래도 이게 사실은 좀 어차피 지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뭐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역시 메시지는 걱정 말아요 이렇게 됩니다. 국민 걱정하지 마세요인데 대통령께서 진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모습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프리스타일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얘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발췌를 한 이유는 사실 이 새 정부 들어서 뭐 비정규직, 최저임금, 뭐 영유아 지원, 노인 지원, 기초연금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지나친 포퓰리즘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지적들을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곳간을 너무 쉽게 뭐 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빚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고 또 과거에 뭐 남미나 또 그리스 같은 이런 곳에 국가 부도 사태를 계속 예를 드는데 대통령 결국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정세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정세는 뭐 전 국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가는 정세가 아니라 아주 수프리치라든지 그리고 아주 큰 초대기업 일부에게만 가는 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정세다.
과거에 깎아줬던 것을 다시 이번에 복원시키는 정도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꼭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로. 예.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꼼꼼히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바로바로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증세 문제였잖아요. 증세 문제를 했을 때 바로 답변을 좀 안 하시고 하고 조금 뜸을 들이셨다. 그래서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좀 그 다른 문제보다는 힘드신 부분이 있구나라고 또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의 그 범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놓은 어떤 정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 우리 재원 내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냈다라는 답변이셨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답변은 계속 사실 그 범주 내에서 큰 이게 더 들어간 어떤 답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건 좋은데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증세가 없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좀 더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좀 두루뭉술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9월달 국회 예산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보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국정 100대 과제를 했을 때에 그 추정치에 들어가는 5년의 예산이 대략 179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원으로서 하는 것이 지금 초고소득자,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것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한 4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번 예산을 봐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에서라도 총론적인 측면에서라도 던져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어떤 그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알맹이적인 것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인사 무능으로 시작해 안보 무능, 경제 무능에 준비 안 된 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불과 100일의 시간 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은 심화됐을 뿐입니다. 예, 뭐 대변인께서도 인사 무능을 짚고 계신데 허 교수님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오늘 오늘 이제 100일 취임 자리에서 분명히 인사에 대한 어떠한 이제 통합적인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가장 균형적인 인사다, 탕평적인 인사다라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자평을 하면서 부족한 인사에 대한 사과 말씀은 없어서 예, 좀 어긋나셨습니다.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출연이 정지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탕평적이다라는 거 하고 야당이 생각하는 탕평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인선을 하기 전에 야당 인사들이 일부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당들이 다 반발했어요. 야당 분열 공작이냐, 야당 사람 빼기 하기냐.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인사까지 다 포괄해서 탕평 인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해당 당사자들조차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죠. 예. 그 점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용했다든지 또 그 이전에 또 안철수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을 또 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탕평은 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그걸 넘어서서 야당 인사들까지 대거 영입해가는 그런 식의 탕평까지는 없었다. 뭐 그 지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대 그 인사 배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자신의 아픈 문제를 자신이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보다 균형 잡히고 탕평 인사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 사람 문제, 인사 문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청와대 학교라고 해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비유를 해봤는데 담임선생님 계시고 모범생 이낙연 동의되십니까? 네 분? 그렇죠. 100% 공감입니다. 예, 공감이십니까? 네. 그다음에 반장 임종석 맞습니까? 예, 뭐 단연 반장하고 있습니다. 4년 반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견이 없으시네. 실세 부반장 정책은 모두 김수현에게 나온다. 최근에 왕수석이라고 왕수석? 불리죠. 예. 선도부 조국에 대해서는 조금 뭐 처음에 선도부 들어오실 때는 말씀이 많았는데 요즘 뒤에서 좀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학교라고 치면 반장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저희가 보는 청와대 학교의 반장입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한송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모두의 마음이 합해진 가장 아름다운 선거였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국정 운영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요. 당을 무겁게 생각하고 잘 모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을 두셨습니다. 네 분 반응을 보니까 아무튼 반장은 잘 뽑은 것 같고요. 잘 해오신 것 같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떠든 사람 탁현민, 그만큼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안 보이고 장기 결석으로 보이고 네 분 각자 이 학교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한 말씀씩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세 부반장 김수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실장이 있는데 정책실장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사회수석이 정책실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보면은 김수현 수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그때 종합부동산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부동산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번에는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수석에 대해서 힘을 팍 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 드려볼까요? 떠든 사람 탁현민, 사실 탁현 행정관이 떠든 게 아니고 행정관을 놓고 주변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그렇죠.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떠든 사람 탁현민이라고 칠판에 적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죠. 의전실. 이분이 떠든 건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떠들었죠. 10년 전에 쓴 책에서 특히 어떤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 좀 네. 떠들었던 건데 그 관점이 이제 그런 보편적인 여성관에 맞지 않고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거나 뭐 여성을 매우 성적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 단체나 여성 의원들 또 언론들의 비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그동안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리고 표정도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카메라에 잡히는 걸 보면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닌가. 걱정 말아요, 그대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일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기획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모범생 이낙연, 반장 임종석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모범생 이낙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모범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예, 총리께서. 총리가. 예. 그러니까 총리가 너무 좀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안 되면 일진이 돼야 됩니까? 일진까지는 뭐 갈 아니고, 필요가 없지만 모범생이지만 그래도 이 반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때로 나설 땐 좀 나서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도 가끔 좀 나서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총리는 지금 너무 조용히만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낙연 총리를 지명할 당시에 또 뭐 야당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그랬던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책임 총리급으로 사실은 모셨는데 과연 그렇게 좀 비중이 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딴지를 안 걸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뭐 요즘에 살충제 계란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 다. 굉장히 소리 없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건 결국 뭘로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적, 일적 차원이고요. 정치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나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매주 한 번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전심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정례적인 주 1회 해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